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인수위가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 따라 전기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 시장을 이제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좀 전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해서 체계를 좀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말씀하신 그 독점이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전기 같은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는 독점이라는 단어와 전담이라는 단어 사이에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민간이 혼자 해내기에는 기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비용으로 따지면 산간 도서 지역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게 더 손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담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예. 해서 그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정책 정상화 5대 과제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데올로기가 들어있죠. 정상화라는 건 네. 현재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비정상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 인수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 원가 연동제에 충실하겠다. 예. 그러니까 원가주의라는 게 결국은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원가 연동제를 채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예. 그동안 물가에 관한 걱정 그리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들 때문에 물가 연동제를 사실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도는 예.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가 지금 조 단위로 늘어났다. 예.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혹은 원전을 다시 열심히 가동을 해서 전력 발전 단가를 좀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네. 인수위 에너지 정책의 골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찬반이 엇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요금을 눌러둘 수는 없죠. 그리고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부채가 과도하다. 네. 이렇게 되면 각종 세금이나 기금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당장 누르고 나중에 크게 올라가는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 현재 물가 상황입니다. 예. 3월 물가를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10년 사이 물가가 가장 높았고 여기에서 대략 7% 정도는 이 석유류, 공업 제품이 기여한 내용이거든요. 공업 제품 안에는 휘발유, 경유 이런 기름값이 들어있는데 이거 사와서 발전 단가에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고 예. 하면 3월 기준으로 1년 사이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 가격이 두 자릿수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제한을 둔다고 해도 전기요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을 상정해 둬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 아니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는 뭐 특별히 그 지향점을 두고가 아니라 시장의 수급에 맡기자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많이 드렸는데 예. 적어도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제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필수제니까 공공재 느낌이 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독점이란 말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지금 사실 발전사가 전기를 만들고 한국전력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공급가 그게 이제 요금이 되는 네. 거잖아요. 발전사들의 어떤 전기 도매가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소비하는 가격이 이제 오르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갭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류도 계속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발전 단가는 계속 네. 오를 테고 그래서 정부가 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을 전망에 대해서 내놓은 이제 계획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네. 인상 견해를 좀 완화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건 아마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탈원전 탄소 중립이 전 세계 트렌드였던 게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달라진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예. 일단 기름값이 배럴당 100불 그 아래로 확 떨어져 주기가 당분간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태를 생각하면 오펙이 충격적인 정도로 증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네. 아마도 원전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텐데 인수위의 생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서 예. 원전 사업을 키우고 이걸 수출까지 한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공개한 상황이거든요. 예.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원전 기술이 아깝다, 아니다, 안정화가 덜 돼 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물가나 아니면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하면 예. 아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소형 모듈 원전을 늘린다는 이런 이제 정부의 구상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전력을 이제 전담하고 네. 혹은 이제 독점하는 구조가 이제 개방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을 건데 무엇이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민간이 그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네. 하면 시장의 플레이어가 늘어날 테니까 예. 관련해서 그 산업이 좀 클 수가 있겠죠. 전력을 떼다가 파는 말하자면 중간에서 마름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네. 그쪽에서 종전에는 없던 시장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여기에서 민간이 들어갔을 때 네.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령은 이윤의 창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발전 단가도 좀 고려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충분히 올리지 못했던 것들이 예. 민간 기업에게는 이런 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라고 치면 여기서 분명히 원가를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는데 이걸 예. 도외시하면 배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적인 이슈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전력 시장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예. 다만 원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무적으로나 물가 상황 고려해서 제도가 있는데 언제는 활용하고 언제는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가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서 예. 제도가 있다면 그리고 법상으로 이 제도가 발동되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면 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그동안 되었다면 예. 아마도 국민들이 수용하는 데 고통이 좀 덜할 텐데 이게 한 번에 올라가 버린다고 하면 하반기 이후에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늘 정책이 있으면 좀 정무적인 판단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려스럽고 또 일각에서는 아까 그 민간의 개입이 민영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는 정부의 개입이 선의와 다르게 나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라고 전해드립니다만 네. 이 공공인프라의 경우에는 아주 과거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상당히 그 속도감 있게 추진되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다 그 목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그걸 민영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선진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죠. 네. 단어 안에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그 두루 수렴하는 공청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책은 현 정부이든 다음 정부이든 선악이 아니고요. 선택의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장단점을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는 그 과정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책에 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예. 여기에서 가치 판단 기준이 좀 흐려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가 또 발표한 것이 새 정부의 1호 공약이죠. 코로나 손실보상 네. 방안에 대해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일단 손실을 추계하니까 54조 원 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계가 되었고 이에 맞춰서 손실보상을 하는데 지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많은 모양이죠. 네, 어제 자영업자 단체들이 내놓은 성명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다양한 인터뷰를 보면 반쪽짜리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느냐. 대선 캠페인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서도 가리지 않고 6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기대했던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고 50조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던 것과 합산을 해서 그 갭을 채우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거든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원가에 준해서 보상을 하겠다라던
종전의 원칙에서 많이 후퇴했다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제 이런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피해 지원금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세제 지원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30조 원대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원래 종전보다 좀 액수가 줄어든 거는 아무래도 자원 마련 계획이 좀 어려워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에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수위가 추산한 사람들이 대략 511만 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대 지원액을 600만 원으로 상정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대략 22조 5천억 원 안팎의 지원금이 나갈 것이다. 이게 인수위의 추산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아마 차후에 백신 구입비랄지 이런 것들을 더해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30조 원 정도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50조 원이라더니 왜 30조 원이냐. 30조 원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만 일단 지금 물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겠죠. 예. 목돈이 한 번에 시장에 풀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5월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분기 시작하는 무렵에 이미 추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국가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돈을 당겨서 쓴다는 뜻이고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시장의 금리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가뜩이나 국채값 떨어지고 금리 올라간다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그 대규모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빚을 내려고 국채를 발행한다. 네. 그러면 국제시장에 국채값이 뚝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금리가 확 올라가고 이건 시장 금리에 다시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지원금을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는 국민들에게 이자를 걷는 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굉장히 기술적인 테트리스가 필요한 건데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수위는 늘 이제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네.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금 현 정부가 대기업의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최종 권고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여러 판매 대수를 제한한다는 조건도 달렸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예. 중고차 시장에는 대기업, 완성차들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지정했던 기한이 끝난 지 사실 오래됐습니다. 해서 그동안 대기업들이 또 완성차 업체들이 들어가고자 계속 문을 두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권 해석을 내려줬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시점이 이미 뒤로 상당히 미뤄졌는데 그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사업에서 그 여러 가지 권고안을 전제해서 이걸 지키면 이 사업 해도 된다. 오늘 최종적으로 의견이 나왔는데요. 예. 앞으로 그 내년부터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대기업이 들어와서 네. 2년 동안 판매 대수를 제한을 하고요. 시장 점유율을 제한을 해서 당분간은 중소 딜러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 중고차를 매입하고 또 이걸 그 경매에 붙이고 이런 시장에서 예. 고객들이 팔고자 할 때만 사들일 수 있고 사들였는데 이 차가 안 팔린다 하면 경매에 붙여야 한다 이런 전제들을 달았습니다. 예. 근데 이 결과를 놓고 지금 대기업, 뭐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고 그리고 중고차 단체들도 그렇고 양쪽 다 좀 실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뭐 그 외면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고객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지만 크게 잃은 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신차를 구입한다고 치면 짧아야 반년, 길게는 1년 뒤에 인도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중고차 시장값이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텐데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허가를 받은 셈이어서 대기업 측이 크게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 중고차 업체들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안들이 사실 제법 수용이 됐고요. 몇 년 동안 논의를 길게 거듭한 끝에 나온 중재안인 데다가 기존의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었느냐. 예. 물론 굉장히 신뢰감 있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만 왕왕 벌어지는 그 시비들을 보면 사양이 달랐다거나 사고 차량이었다거나 뭐 이런 예. 시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 회사로 사람을 끌어오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앞으로 본격화되면은
장점으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네. 대기업이 이제 중고차를 다루니까 좀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현대기아차에서 그 차량을 구입했던 사람이 자기 차 팔고 네. 거기에서 다시 구입하고 요금만 일단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레몬 시장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모양은 오렌지처럼 예쁜데 먹어보니 너무 시고 떫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칫 인포메이션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수 있죠. 예. 다만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 조금 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고래가 이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업체들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업 초기에는 아마 좀 힘들 텐데 예. 내년 5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할 기간이 1년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개발하고 예. 소비자 접점을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물가 상승의 여파인데 이 또한. 근데 지금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가격 인상을 또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중고차 가격은 대기업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현재 네. 상황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를 내가 사고자 해도 인도 시점이 너무 미뤄지기 때문에 예. 당장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차 절반 이상이 SUV인데 SUV는 단가가 더 높죠. 승용차보다. 예. 물가 부담이나 인플레이션이 그 가중되는 속도를 생각하면 신차보다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히 수급의 차원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면 중고차의 몸값이 올라가겠죠. 예. 이 와중에 대기업이 개런티하는 차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이쪽에서 약간 가격 상승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 초기에는 좀 더 믿을만하고 싼 차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마케팅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은 내년에 정말 시장이 시작되면 지켜보셔야 될 텐데 아마 올해 안에 중고차 시장이 일단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내년 5월부터 시작이라는 네.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